네, 그럼 지금부터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이 진행될 텐데요. 먼저 오늘 토론을 위해 힘써 주실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이끌어 주실 윤창현 국회의원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제 발표자신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이십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박현준 신한은행 부행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보호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네, 토론 사회는 달변이신 윤창현 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축사를 하고 세션의 좌장으로 또 이렇게 두 번째 등장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귀중한 말씀을 한번 쭉 듣고 그리고서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문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플랜보다 스케줄보다 늦어지는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20분씩 빨라진 경우는 참 드문. 아주 주최 측에서 참 아주 멋지게 잘 해서 저도 지금 국회에서 무슨 행사가 하나 진행되는데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분 주어져 있는데 한 50분 지금부터 해서 한 10시 반 정도에까지 마무리를 하면은 또 여러분 식사 시간도 빨라지시고 여기 식사 시간 시작이 12시 20분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여기 모이셔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 들으면서 경청하시는 것도 상당한 고역이신데 식사 시간을 20분이나 늦게 하든 그런 상황에서 20분 빨리 해갖고 12시에 딱 시작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원래 이렇게 안 할 듯 하다가 하게 되면 더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은경 처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네 분의 토론자께서 준비해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소발제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내용으로 잘 준비하셨으니까 박창균 선임 연구위원님, 사실 저 중앙대에서 난리던 교수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냥 호련히 자본시장 연구원으로 옮기셔서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잘 지금 좋은 보고서 쓰시고 연구 보고서 좋은 거 많이 만들고 계신데 소비자금융 그리고 또 가계부채 이 문제 서민금융 이쪽에 아주 대가십니다. 박 교수님, 교수님이 아니고 박 위원님부터 시작하셔서 약 한 10분 정도씩 혹은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창균입니다. 최근에 자본시장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 문제 이슈가 불거지고 왜 이 모양이냐라는 어떤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암울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제와 금융시장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간다면 획기적이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런 사태는 재발할 것이 분명하고 더해서 훨씬 더 발생 빈도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요인을 보시면은 고령화 시대죠. 고령화 시대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됩니다. 적어도 은퇴 이후에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가까운 생활을 사실상 노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창출 없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현금 흐름 창출원은 축적된 자산 저축이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1등입니다. 자아실현도 하고 노동의 여력이 있으시니까 열심히 일하시면 좋지 않겠냐. 물론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노동시장에 참가하시는 분 정도 상당수는 그리고 대다수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다수는 강제노동입니다. 삶을 위해서 노동시장에 내몰리는 분들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뒤에서 권총대고 일하라는 건 아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노동소득이 창출되던 시기에 축적해 놓은 자산의 부족에서 생기는 현상이죠. 그 원인이 뭐냐는 여러 가지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긴 너무나 긴 이야기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태에서 은퇴 시점을 앞둔 분들이나 또는 이미 은퇴를 한 분들이 본인의 어떻게 하든 그 부족하다마 가진 금융자산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플랜을 하다 보니 결국은 본인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자산이라는 것이 그 늘어나는 방법이 베이스 곱하기 이자율 아니겠습니까? 베이스는 이미 지나간 거고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익률 이자율을 자꾸 찾게 돼 있는데요. 뭐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죠. 뭐 이자율이 높으면 위험도 높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결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의 자산 축적이 부진한 나라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불안전 판매 문제부터 시작해서 금융 소비자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조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적절하게 규율하고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앞으로는 일하는 국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시발점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가 됐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이름은 멋있는데요. 법안을 한번 읽어보시면 반쪽짜리도 아니고 3분의 1쪽짜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그 법을 제정하신 분들의 제정하는 과정에서 뭐 저도 논의에 조금은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 실무자들과 실제로 법을 통과시킨 어떤 국회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빈약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금융사하고 뭐 무슨 내가 크게 손실을 봤다 부당하게, 뭐 또는 금융회사가 나를 속인 것 같다, 또는 내가 착오로 뭘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손실을 보존해 주시오. 이거를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이제 한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그러면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잘 팔면 된다, 미리 알려주면 된다, 잘 설명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존 관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라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으로 그 뒤로도 훨씬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확장하면 제일 처음에 금융상품을 저희 이제 이쪽에 있는 업자들은 제조라고 그러는데요. 약 제조하는 같이 이제 막 섞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드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마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원피스 사이즈 올로 이거 살든지 말든지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개인의 금융 수요에 맞춰서 적절하게 금융 상품을 제조해서 그걸 공급하는 서비스 매우 중요하죠. 그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금융 소비자 보호의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를 했으면 판매를 하겠죠. 판매 단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현재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고 강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거라도 막아가지고 골목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면 분쟁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건강원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정책당국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붕으로 둘러싸고 있는 금융 소비자의 금융 이해력, 파이낸셜 리터러시를 제고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사실은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 시스템들을 할 수 있는 인적인 물적인 자원들의 근거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분쟁 조정하고 그 판매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언급이 소홀하거나 아예 빠져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지금 이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도 되기 전이지만 다시 한번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개정을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재거든요.
저 같은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경제학자들은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지르느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족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족감 곱하기 잡힐 확률이 만족감이 잡힐 확률과 잡혔을 때 불행의 곱보다 크면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속에서 물건 팔고 문제 있는 물건 팔아서 1억 버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잡히더라도 1,000만 원 내고 끝난다 하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린 거지만 지금 우리 상황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는 어떤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 가끔 이렇게 금융위원회 분쟁 이제 금감원에서 제재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나서 보도자료 나오는 거 보시면요, 상당히 중한 어떤 그런 위반인 것 같은데 법인에 대해서 벌금 1억, 분기에 1조씩 이익을 내는 금융회사에 1억 하고 말죠. 만약에 문제된 행위를 했을 때 편익이 1억을 훨씬 넘는다면요. 그러니까 이 제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이제 소비자 보호처의 여러 가지 어떤 업무를 자세하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재 권한이 직접적으로는 없으시죠. 예. 그러면은 점수 안 주는 선생의 말을 학생이 들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떤 조직이 누가 뭘 해야 된다, 누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제재권과 소비자 보호는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통합적으로 행사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 누가 독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과 운영이 저는 꼭 그게 제도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잘 모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린지 몰라도 그런 어떤 마이크로한 레벨에서의 미세한 레벨에서의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뭔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책 당국은 물론이고 국회에 권고하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보고서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어떤 현자들의 원탁 모임 와이즈맨스 라운드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코스트라고 표현해 기대 비용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할 때 앞으로 걸릴 확률 곱하기 내가 내야 낼 돈 합치면 일종의 기대 비용이 되는데 그거를 좀 높이는 부분을 포함해서 다양한 제재 조치 좀 화끈하게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소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주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소개해 주시는 분이 소비자 보호학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소비자학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첫 번째 사실 초점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우리 과는 소비자 보호학과가 아니라 소비자학과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작성을 할 때 이 세션의 타이틀이 금융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의 감독 방향은이라는 타이틀을 처음에는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감독 방향을 소비자학과 교수가 볼 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이 법 자체에 상당히 다양한 세세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내용과 더 권고 드릴 말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건 소비자학과 교수가 보는 그런 내용을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금융 소비자 보호의 감독 방향에서 금융 소비자를 어떠한 주체로 인식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보호학과가 아니라 저는 소비자학과인 것처럼 소비자
어떤 주체로 봐야 하는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뭐 소비자 보호의 근거로 학자들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 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보의 비대칭성과 뭐 평평하지 않은 운동장 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는 이제 효율성이랑 좀 더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고 경제학적인 어떤 문제들, 형평성과 관련해서의 문제들은 조금 뭐 법적인 문제라든가 정의나 공평과 같은 조금 더 가치적인 차원에서도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이제 통과된 법률이잖아요. 법률의 명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 보호, 우리가 지금 계속 소비자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쩌면 소비자를 보호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쩌면 일반적인 그냥 시장에서 그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물건을 사고 뭐 자기의 돈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와는 달리 금융 소비자는 아직까지는 금융 시장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양한 지금 말씀하셨던 금융 이해력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비대칭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아직은 좀 취약한 보호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금융 상품에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금융 상품의 그 특성상 품질 평가가 상당히 어렵죠. 품질 평가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품질의 평가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주인 대리인 문제가 또 심각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금융 환경이라든가 상품의 변화가 너무나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것을 일일이 따라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 소비자의 역량 문제라든가 이해력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보호는 규제와 법과 어떤 뭐 강력한 어떤 감독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맞는 말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소비자가 금융 소비자가 단순히 보호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취약한 존재라기보다 금융 시장에서의 어떤 주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 보는 관점도 사실은 법에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의 대상이지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금융 소비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올바로 제공을 하게 된다면 금융 소비자가 그러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합리적으로 의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보호의 대상이지만 사실은 이런 뭐 교육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라는 그런 관점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어쩌면 이 말씀은 제가 소비자학과 교수라서 또 해야 하는 말인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 책임감 같은 것도 드는데, 금융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금융 소비자의 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 금융 소비자 아까 그 첫 번째 세션 원장님께서 감독원장님께서 하셨던 세션에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금융사 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하신 분 중에 금융 소비자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해이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학습 효과가 있는데 자꾸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금융 소비자가 사실은 진짜 보호의 대상이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셨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 소비자의 권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금융 소비자의 책무도 중요하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금융 소비자는 현재는 보호의 대상이지만 사실은 금융산업, 금융시장의 주체가 되기 위한 어떤 합리적인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한 그런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고 뭐 그런 환경도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환경도 조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제 첫 번째 말씀과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라는 관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법에서는 금융 소비자 그 법에선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렇게 보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지만 금융 소비자의 행동을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항상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조 연설에서 원장님께서도 뭐 호모 이코노미크스가 아니라 휴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연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었고 우리도 상당히 많이 그것을 알고 있고요. 원장님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휴먼의 성격을 금융사가 반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보호의 그런 필요성,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의 한 원인, 그러니까 근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찬가지로 그러한 휴먼의 비합리적인 특성을 가끔은 보이는 혹은 뭐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는 그 휴먼의 특성을 고려한 그러한 특성을 고려한 규제를 정확히 더 면밀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소비자가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면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사실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방식은 어쨌건 소비자가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그러한 정보 하에서 가장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일 텐데 그러면 그 비합리적인 혹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소비자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혹은 그러한 방법이 보호의 방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EU에서는 이렇게 행동경제학적인 혹은 행동재무학적인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그런 방안이라든가 뭐 법칙이라든가 정보 제공의 그런 다양한 내용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제한된 합리성을 이용한 행동재무학적인 연구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 소비자가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였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도 아마 알고 있을 것이고 금융 소비자는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을 사인을 하면서도 또 인지해야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조금 더 정교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투자 성향 측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투자 성향 측정이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인가? 소비자들이 보면 이게 과연 난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데 뭐 그러한 방안도 저는 뭐 한편으로는 그게 투자 성향이 아니라 투자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성향과 능력을 같이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성향이 그렇지 않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이 조금 더 이제 시행령 마련이나 이런 것들에는 좀 포함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좀 말씀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금융업계의 문화가 금융산업의 산업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에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나아가는 감독 방향 혹은 그것에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금융업계의 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의 본질이 신뢰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들었고 금융상품의 특성도 신뢰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뢰자의 특성은 금융소비자가 경험을 하더라도 사실은 품질평가가 어려운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식 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문화.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의 성과와 보상 체계에 관한 논의도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어떤 금융회사에서는 그러한 성과와 보상 체계가 어떤 성과 중심, 아웃풋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인풋이나 프로세스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말씀을 마치면서 올해가 이 포럼의 제목이 금융소비자 시대라는 포럼의 제목이잖아요. 2020년이 금융소비자가 본격적으로 금융산업의 중심 주체가 되는 그런 첫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비자 보호학과라고 소개를 받으신 후에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권리와 책무를 동시에 말씀을 하셔서 학과 이름을 두 가지로 하시면 되겠네요. 보호학과, 역량 제고학과 뭐 이렇게 좋은 그런 발표 감사드립니다.